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4살의 가정주부로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었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1년쯤 되었을 때 회사 사정으로 해외 근무차 지난해 10월 출국하였고 지금은 65세인 시아버지와 단독주택에서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초부터 홀로 되신 시아버지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도 없이 심지어 시아버지까지 모시고 살고 있는 제가 안쓰럽고 미안하셨는지 저 불편하지 말라고 거의 매일같이 외출하며 친구들을 만나서 식사까지 하고 들어오시려고 애를 써두셨습니다. 저도 그런 모습에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하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상이 평온하고 행복하다 느끼며 살아오고 있던 저에게 야릇한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한 건 얼마 전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홀로 계신 시아버지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한창 신혼의 단꿈에 푹 빠져 있어야 될 새댁이 남편도 없는 집에서 시아버지 수발하며 독수공방인 제 처지가 불쌍하다고 느꼈던 걸까요? 요즘 들어 제가 부엌일을 하고 있으면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제 등 뒤로 자주 다가와서는 우리 며느리 고생하네. 우리 며느리가 제일 이뻐. 라는 칭찬과 더불어 가끔 제 어깨나 등을 토닥여주는 등의 미니한 스킨십도 해주시는데 저도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평소 자상하신 시아버지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도 했고 저만의 착각이나 오해일 수 있겠지만 저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그 농도가 짙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주말 오후에 집에서 간단히 국수로 점심을 해먹고 빨래를 널고 있는 저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시아버지의 시선이 느껴져서 혹시 뭐가 필요하신 건가 해서 아버님 뭐 드려요? 라고 했더니 아버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당황해하시면서 급하게 자리를 피하시곤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중에 거울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롱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치마가 속옷 안으로 말려 올라가 있었다는 거요. 딸도 아닌 며느리에게 속옷이 보인단 말씀을 차마 하시기 어려웠던 걸까요? 그날 껄끄러우셨는지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오후 내내 낮잠만 주무신 아버님께 죄송한 마음에 저녁에 소고기를 구워드리면서 막걸리 한 잔을 따라드렸습니다. 아들 없이 며느리하고 지내기 불편하지 않으시냐고 아버님께서 편하게 대해주셔야 저도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요. 제가 먼저 그렇게 다가와 주는 게 아버님도 무척 기분이 좋으셨는지 평소 주량보다 조금 더 드시더니 살짝 취하셨나봐요. 저녁 다 먹고 주방에서 그릇들 정리를 하려는 저와 마주쳤는데 잘 먹었다고 애써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제 입에 뽀뽀를 하셨습니다. 전 순간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어색한 미소를 보이며 조용히 내내하고 대답만 했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기류의 날들이 며칠 흐르고 하루는 시아버지께서 친구분들 모임에서 얼큰하게 술에 취해 들어오셨는데 그날 무슨 이유에서 기분이 너무 좋으셨는지 집에 오시자마자 아가 많이 힘들지? 홀 시아버지 모시기 힘들지? 하면서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생일도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고 뭘 좋아할지 몰라 직원이 추천해줬다면서 열어보니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주말에 같이 가서 바꾸자고요. 저도 살다 보니 제 생일인 것도 까먹고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괜히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살짝 안고 등을 토닥여주셨는데 시아버지의 손이 제 몸을 스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원래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도 같이 식사 한 번씩 하고 오는 날이면 제가 집에 갈 때 한 번씩 포옹을 해주셨었거든요. 시아버지의 표정 변화가 없길래 술기운을 모르시나 보다 일부러 그러시는 건 뭐 당연히 아닌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건지 뭔지 저도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한 번씩 왠지 더 힘을 줘서 꽉 안는 게 느껴지기도 하면서 저도 묘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는데 때마침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생일 축하한다고 내년 생일에는 꼭 같이 즐겁게 보내자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맙단 얘기를 하며 그렇게 조용하면서 감격스러운 저의 생일날이 지나갔습니다. 얼마 전 계단을 내려오다 시아버지께서 넘어지셨는데 다행히 부러진 곳은 없었지만 팔로 몸을 지탱하려다 그게 부담이었는지 손목에 살짝 금이 가서 왼쪽 손에 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오른쪽은 아니었지만 깁스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이 어렵더라고요. 여름이 다가오니 땀도 많이 나서 자주 씻고 옷도 갈아입어야 하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요. 팔 쓰는 게 부자연스럽다 보니 어깨가 많이 결린다고 하셔서 하루는 제가 어깨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근데 고맙다며 시아버지께서 고맙다 아가 하시며 제 손을 토닥토닥 하시는데 제 손을 한참 동안 쓰다듬으시더라고요.
그 순간 시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는데 묘한 기류가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과일 가져오겠다며 주방으로 자리를 피했고 시아버지도 이제 시원하다면서 TV 채널을 돌리기 바빴죠. 아버님께서 손을 다친 후 부쩍 의도하지 않은 스킨십이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주말이면 가고 싶은 친정이 없는 저로서는 시아버지 모시고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한정식집을 한 번씩 가곤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백화점에 들려 재킷도 하나 사드리면 참 좋아하셨죠. 제가 어릴 때부터 아빠 없이 자라 항상 아빠랑 팔짱 끼고 데이트하는 딸들 모습을 제일 부러워했거든요. 다정한 남편과 자상한 시아버지까지 결혼 잘했단 소리 들어가며 이제 내 인생의 행복이 찾아왔구나 생각도 했었습니다. 아들의 빈자리가 느껴지실세라 시아버지가 어색해하지 않게 제가 먼저 팔짱 끼고 외출을 하면 어느 순간부터 왠지 모르게 예전이랑 다른 느낌이 납니다. 시아버지 팔이 제 몸을 향해 슬쩍슬쩍 움직이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 번씩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으면 시아버지께서 뭐 도와줄 일 없냐며 다가오셔서 제가 다듬고 있던 파도 썰어주신다며 제 손에서 뺏어가기도 하고 설거지도 한 번씩 도와주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낼 때도 시아버지도 주방에서 요리하는 걸 어색해하지 않으셨고 반찬도 맛있게 만들어주셔서 이상하진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렇게 시아버지가 저의 몸을 집요하게 요구하자 결국 엉겁결에 저도 모르게 응하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있어선 안 될 일이었지만 저도 더 이상 시아버지의 손길을 마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비밀스러운 그러면서도 자유스러운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지속되었고 이제는 저도 별 거부감 없이 시아버지의 요구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아버지 강요에 마지못해 응하는 척 하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요새는 부부인 양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끔 갖고 있습니다. 단둘이 살다 보니 자유스럽기도 하고 남을 의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분명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기도 했어요. 두근거리는 가슴을 달래며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마음이 그대로 산산조각 날 것만 같은 죄책감과 저를 향한 혐오감까지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거절하지 않은 관계를 그 이후로 계속 가졌습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서 이렇게 계속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너무나 두렵고 남편을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상식과 도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죄를 저질러 놓고도 태연하게 먼 타국에서 혼자 고생하는 남편한테 걸려온 전화를 받으며 사랑한다고 몇 달 있다가 보자고 말하는 제 자신이 역겨웠습니다. 기분은 나쁜데 점점 기분이 좋아져 버리고 점점 좋아하게 될 것 같고 남편과 예전에 어떻게 사랑을 나눴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공기업을 퇴직하시고 경제적으로 엄청 부유하진 않아도 풍족한 생활이기도 했고 연세에 비해 젊고 오픈된 마인드를 갖고 계신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어려울 거란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버지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효자 아들인데 어릴 때 어머니께서 일찍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평생 자기만 보고 헌신하며 살아오신 것 때문에 잘해드려야 한다고 연애 때부터 귀가 닳도록 말해온 남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대부분을 친할머니와 보낸 저는 가족에게서 느낄 친근한 감정이나 애틋한 마음, 유대감 없이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와의 기억을 떠올려 보려 해도 별로 없고 오로지 할머니와 지냈던 기억뿐입니다. 할머니께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거나 과자 사 먹으려고 용돈 주셨던 기억이 유년 시절 행복했던 저의 기억의 전부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부모님은 제가 3살 때쯤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는데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와서 항상 인자하시고 모든 면에서 여유롭고 이해심 많은 시아버지를 처음 뵌 날부터 좋았고 연애할 때부터 그래도 나름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온 터라 아버지처럼 잘 따랐기 때문에 거부감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남편의 해외 파견업 무결정이 났을 때 저도 남편을 따라 함께 가려 했지만 1년 안에 들어올 수도 있다 하여 그냥 남편만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 남편은 시아버지만 혼자 두고 저희 둘 다 해외까지 나가 지내는 게 아주 부담이 아닐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한 1년 정도라고 했으니까 그냥 잘 견뎌보리라 다짐했었죠. 평범하기 그지없는 제 인생에 이런 영화같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시아버지는 고민할 거 없다며 위로를 해주시지만 저는 죽고 싶을 뿐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전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올해 32살 된 예비 신부였습니다. 저는 원래 결혼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하나둘 시집가서 나도 이제 슬슬 결혼 생각을 할 나이인가? 라고 한때 생각했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친구들이 결혼 후에 행복하게 살기는커녕 아웅다웅 싸우는 건 허다했고 삶에 찌들어 살더라고요. 저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다 보니 결혼에 안 좋은 선입견이 생겼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건데 막상 결혼하면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랬었던 제 앞에 운명 같은 한 남자가 나타났고 평생 함께 하자는 약속을 하게 된 거예요. 예비 신랑과의 만남은 조금 특이합니다. 제가 공경에 처할 때 멋지게 나타나 영화처럼 저를 구해줬어요. 그날은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던 날이었죠.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좋아서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들의 목소리가 너무 컸나 보더라고요. 옆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40대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시끄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기분 좋게 술을 마시러 들어왔는데 기분이 다 잡쳤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좀 욱하는 성미가 있어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면 됐지 뭘 더 어떻게 하냐고 따졌지요. 그랬더니 사과할 짓을 왜 하냐고 하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완전히 진상짓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여기 전세 냈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이도 어린 게 싸가지 없다고 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신랑이 하는데 그 아저씨가 저를 때리려고 손을 들더라고요. 제가 그런다고 겁을 먹은 성격이 아니었으니 어디 때릴 테면 때려보라고 들이댔어요. 그 아저씨가 진짜 저를 때리려고 하는 찰나에 어떤 남자가 그 아저씨를 막아줬어요. 아저씨, 그런다고 때리려고 하면 어떡해요? 괜히 기분 좋게 오셨는데 싸우지 마세요. 이 아가씨들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젠 시끄럽게 안 한대요. 그렇죠? 라고 하며 좋게 그 아저씨를 진정시키더군요. 저희에게 1차적으로 잘못이 있었기에 친구들이 네, 죄송해요. 조용히 할게요. 라고 했네요. 물론 저는 분이 안 풀려서 때리게 놔두라고 하고 있었고요.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술집을 나왔고 다른 데 가서 놀기로 했어요. 거기서 계속 술을 먹을 기분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술집을 나왔는데 저희를 도와준 그 남자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쪽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다고 혹시 남자친구 있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물쭈물하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신다면서 왜 연락처는 안 물어보세요? 라고 했지요. 그럼 연락처 주실래요? 하길래 그쪽 연락처 주세요. 제가 나중에 연락할게요. 라고 했네요. 그렇게 그 남자의 번호를 받았고 그날 집에 들어가면서 전화를 걸었어요. 친구들은 밀당을 좀 해야 한다고 나중에 전화하라고 했지만 제가 그런 거는 딱 질색하는 성격이라서 바로 전화했어요. 좋으면 그냥 좋다고 말해야 하는 거지 상대방 애타게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튼 저희는 밤새 통화를 했습니다. 동갑이었고 공감대가 비슷해서 그런지 이야기가 너무 잘 통하고 즐거워서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서로 취향이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랐어요. 다음 날이 평일이었지만 상관하지 않았어요. 회사 출근해서 일하는데 비몽사몽이었지만 싫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렸어요. 저희는 전날 밤을 새워서 피곤했지만 퇴근 후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만나서 가볍게 저녁 먹고 영화도 한 편 보고 연인처럼 즐겁게 데이트를 했네요. 그리고 헤어지려는데 사귀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그 남자가 바로 제 예비 신랑입니다. 저희는 1년여의 연애를 끝으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한 달을 남겨놓고 그 일이 생긴 거예요. 회사에서 퇴근 준비를 하는데 얘랑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대뜸 결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가 얘랑을 잘 못 만나던 때였어요. 한 2주 정도 되었는데 갑자기 일이 많아져서 바빠서 만나기 힘들다고 했었거든요. 그래도 전화통화는 매일 했고 어제만 해도 좋게 통화를 했으니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에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장난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결혼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 이야기는 진짜 파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그런 거야? 말해보라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파혼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냥 네가 싫어졌어. 그뿐이야. 그러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뒤통수를 3개 맞은 것처럼 멍했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어요. 예비 시부모님께서 아시면 걱정하실까봐 얘랑에게 집 앞에서 기다린다고 문자했어요. 그리고 10분쯤 기다리는데 얘랑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나오시는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하신다는 말씀이 얘랑이 만나기 싫다고 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시냐고 제발 아시는 대로 다 말씀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잘 모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결혼을 못하겠다고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해결을 하든지 깨끗하게 포기를 하든지 할 거 아닌가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헤어지자고 한다고 그래 그러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 내가 잘 이야기해 볼 테니 오늘은 일단 가거라.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무런 말도 못 듣고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는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경우가 어딨냐고 화를 내셨고 옆에 계시던 아빠가 얘랑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희 아빠 전화는 받더라고요. 아빠가 당장 집으로 오라고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종이나 들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얘랑이 다음날 저를 만나서 직접 말하겠다고 했나 보더라고요. 아빠는 일단 전화를 끊으셨고 내일 만나서 잘 이야기해보라고 하셨죠. 엄마는 그렇게 안 봤는데 싸가지가 없다고 얼마나 우리 집을 우습게 봤으면 어른이 오라는데 안 온다고 하냐고 결혼이 무슨 장난인 줄 아냐고 화를 내셨어요. 얘랑을 만나는데 같이 가시려고 하시는 걸 겨우 말렸습니다. 다음날 커피숍에서 얘랑을 만났어요. 얘랑의 얼굴은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미안한데 나 너한테 거짓말했어. 너 만나기 전에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집안의 반대로 못하고 그만 헤어지고 말았어. 그때 너를 만났고 난 그 여자를 잊고 너와 결혼하려고 했어. 그때 난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고 그 여자가 아니라면 누구여도 상관없었어. 그런데 너를 만나서 그 여자를 다 잊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얼마 전에 그 여자가 다시 잘해보자고 하는데 너한테는 정말 미안한데 그러고 싶더라고. 그러니 네가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제발 그러지 마.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고칠게. 응? 난 너를 사랑한 적 한 번도 없다고. 그냥 그 여자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왜 말귀를 못 알아먹어. 네가 그렇게 내 말을 못 믿을 것 같아서 그 여자 여기로 불렀어. 그리고 잠시 후 어떤 여자가 왔는데 제가 아는 얼굴이었죠. 전에 길에서 우연히 봤는데 그때는 얘랑이 대학교 동창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실상은 옛 연인이었던 거예요. 남주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원래 남주는 저와 결혼하려고 했어요. 남주는 원래부터 제 남자였다고요. 남주가 사랑하는 사람도 당연히 저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주 앞에 다시는 안 나타나줬으면 좋겠어요. 남주가 그쪽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하냐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러니 그쪽이 남주를 사랑했다면 더 이상 남주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충격을 받았고 그것들에게 어디 잘 먹고 잘 사는지 두고 보자. 너희들 천벌받을 거야. 라고 악담을 퍼부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뛰쳐나왔습니다. 바보같이 눈물이 나려고 했거든요. 거기서 울어봤자 저만 우습게 되잖아요. 저는 집으로 오는 내내 울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 남자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는지 배신감이 너무 컸어요. 정말 실컷 울고 나니 정신이 차려지더군요. 그딴 쓰레기 같은 놈은 잊기로 마음먹었죠.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했고 파혼하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가만 안 놔둔다고 하시며 당장 쫓아가시려고 하셨어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렸어요. 이쯤에서 그냥 깨끗하게 끝내고 싶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결혼을 한 달 앞두고 파혼하고 말았네요. 저는 얘랑과의 추억이 담긴 모든 것들을 갖다 버리고 핸드폰 번호까지 바꿨습니다. 그리고 얘랑과 결혼하려고 준비했던 것을 취소하는 문제 때문에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번호도 바꿨더라고요. 그래도 자기 때문에 파혼하게 된 거니 다 알아서 취소할 건 취소하고 들어갔던 돈도 다 입금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다 잊기로 마음 먹었는데 왜 그런 쓰레기 같은 얘랑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지 괴로웠어요. 불면증이 심해 매일 저녁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파혼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친구가 저를 위로한다고 술을 한 잔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찍 만나서 밥을 먹고 술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여자를 본 거예요. 남주가 사랑한다는 그 여자를요. 하지만 그 여자는 혼자가 아니었고 남주가 아닌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있더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가서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했어요. 그 여자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같이 있던 남자가 저를 보며 누구냐고 했고 그 여자는 가증스럽게 저를 친구라고 하대요. 친구? 이 여자 참 뻔뻔하네. 내가 왜 당신 친구야? 그리고 그 여자와 같이 있는 그 남자에게 이 여자 결혼할 남자 따로 있는 거 알고 만나는 거예요? 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이미 결혼했는데. 자기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 말을 듣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미 결혼한 여자라고?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남주가 유부녀를 만나느라 나랑 헤어진 건가? 아니면 이 여자가 남주를 속인 건가? 도무지 어느 쪽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다 이야기할게. 여주씨, 잠깐 앉아보세요. 라고 하며 그 여자가 그동안의 일을 말하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남주는 두통과 구토가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는데 뇌종양 진단을 받았대요. 악성의 크기도 크고 위치도 안 좋아서 수술도 못한다고 한 거죠. 그래서 자기를 찾아와서 부탁했대요. 저와 헤어지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요. 자신이 이대로 죽는다면 제가 평생 자기를 잊지 못하고 힘들어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였어요.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속에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그러면서 남주가 아파서 힘든 것보다 저랑 헤어져서 저를 못 보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이런 말 할 처지는 아니지만 곁에 있어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저는 남주의 집으로 갔어요. 배를 누르자 이번에도 어머님이 나오셨어요. 어머니, 저 다 알아요. 남주가 많이 아프다는 거요. 그 말을 들으신 어머님은 저를 붙잡고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남주나 나나 다들 네가 몰랐으면 했어. 너도 내 자식 같은 아이야. 그런데 어떻게 너한테 그 상처를 가지고 평생을 살라고 할 수 있겠니? 남주도 아픈 자기 모습 너한테 보이기 싫고 병수발 들게 하기는 더더욱 싫다고 해서 너한테 말할 수 없었다. 라고 하시며 남주 지금 집에 있으니 들어가 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남주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주는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헤어지면서 제가 남주에게 퍼부었던 말들이 생각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없이 남주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남주에게 따로 집을 구해서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물론이고 남주 그리고 예비 시부모님들까지 모두 말렸지만 제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었으니까요. 미안한데 여주야, 이제 그만 나 같은 놈 있고 좋은 남자 만나.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니까 분명 나보다 더 괜찮고 더 좋은 남자 만날 거야. 그리고 난 내가 그냥 아주 가끔씩 내 생각 해주면 돼. 그거면 난 충분해. 그래줄 수 있지. 남주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낸 것 같더군요. 하지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나를 사랑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세상에 기적이라는 게 있지 않냐고 했어요. 그렇게 같이 살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너무 아파서 고통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옆에서 볼 때면 제가 대신 해주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을 떠나버릴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두려워만 하기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좋은 생각만 하자고 했죠. 그래서 하루빨리 나와서 결혼하게 되면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지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석양의 아름다운 해변가를 찾았습니다. 둘이 손 꼭 잡고 해변가를 거닐자 했죠. 정말 상상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꼭 그러자고 손가락 걸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남주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기적은 이뤄지지 않았고 남주는 제 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며 사랑한다고, 너무 오랫동안 슬퍼하지 말라는 말을 남긴 채 웃으며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모습은 너무 편해 보여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고 난 뒤 저는 남주와 같이 신혼여행을 가기로 약속한 곳으로 갔습니다. 해변가에 서서 남주의 사진을 보는데 사진 속의 남주는 정말 행복한 듯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남주에게 말했습니다. 남주야, 보이지? 여기 정말 좋다. 우리가 꼭 같이 오기로 한 곳이잖아. 내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너무 오랫동안 슬퍼하지 말라고 했잖아. 네 말대로 나 조금만 슬퍼하고 기운 차릴게. 우리 잠시만 떨어져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너도 거기선 아프지 말고 다시 만날 때까지 행복하게 잘 지내야 해. 너무 사랑해. 하며 눈물을 쏟았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만 슬퍼하겠다는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남주 생각만 하면 무너져 내리네요. 그래도 1년 전에 비하면 많이 괜찮아졌지만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난다 하더라도 완전히 담담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남주는 저에게 너무 사랑하는 사람, 제 인생의 전부인 사람이었으니까요. 남주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좋은 곳에 갔겠지요. 저는 아마 다른 사람은 만나기 힘들 것 같아요. 평생 남주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려고요. 아마 남주는 제가 그러는 걸 바라지 않겠지만 남주도 제가 바라지 않는데 제 곁을 떠났으니 미워서 저도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 정도는 남주도 이해해 줄 거라 믿어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전부터 혼자서 살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없지만
대부분 혼자서 짐을 옮기고 정리를 해야 하다 보니까 그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혼자서 지내는 게 가끔 어색할 때도 있지만 잔소리 하시던 부모님의 손을 벗어나서 사는 게 여전히 재미있기도 하고 결혼하고 나면 또 항상 집에 누군가 있을 테니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얼른 즐겨야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혼자서 사는 게 그렇게 기쁜 일도 아닌데 그래도 이사를 다 끝내고 나니까 기분도 상쾌하고 무엇보다 이전에 살던 집보다 시설도 좀 더 좋고 넓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래도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지 유난히 방음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소음이 많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방음이 안 되면 부실 공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가장 거슬리는 게 제 침대에 누웠을 때 옆방에서 크게 말하면 소리가 나는 거였어요. 저희 집안의 다른 곳에서는 거의 소리가 안 나는데 이상하게 제가 눕는 침대의 벽 쪽에서만 그 소리가 잘 들리는 게 정말 별로였습니다. 불행한 건 침대가 들어갈 자리가 여기밖에 없어서 선택권이 없다는 거죠. 그래도 제 나름대로 여가 생활에 집중하거나 TV나 음악을 틀어놓으면 그런 생활 소음은 거의 하나도 안 들리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씻고 나와서 편하게 침대에 들어 누워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음악을 틀어놓고 기분 좋게 누워 있는데 어디선가 여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너무나도 규칙적으로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음악을 끄고 그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그 여성분에게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겼을까 싶어서 얼른 소리가 나는 곳에 귀 기울였습니다. 벽에 귀를 가까이 대고 가만히 집중해 보니 그 여자는 아주 가쁜 호흡을 내쉬고 있었고 크게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끙끙거리며 아픈 소리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무슨 병이라도 걸렸나 싶어서 그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너무 좋다라며 느끼는 말이 들렸습니다. 무슨 병에 걸리면 저딴 말을 할 수 있나 싶어서 그냥 혼자서 야릇한 짓거리를 하고 있거나 남자친구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너무나 섹시하게 소리를 내던 그 여자가 누군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야릇하고 섹시한 소리를 내는 여자는 대부분 얼굴도 예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벽에 귀를 밀착시키고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 소리에 따라 제 아랫도리도 조금씩 반응이 오는 것 같았지만 잠시 뒤 소리가 멈추고 조용해졌는데 순간 제가 이웃집을 훔쳐본 것처럼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간만에 이렇게 재미있는 경험을 해서 나름대로 흐뭇하기도 하고 내일 출근도 해야 해서 조금만 더 노래를 듣다가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날 밤엔 내 옆집에는 어떤 여자가 살고 있을까? 그 여자는 얼마나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을까? 저 목소리를 내일 밤에도 들을 수 있을까? 라는 이상한 상상을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회사에 밀린 업무를 생각하면서 출근했고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면서 어제 그 짜릿한 기억은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에 치여 피곤이 잔뜩 몰려있는 상황에서 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왔고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저녁 차리는 것도 귀찮아서 대충 그냥 라면이나 먹었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지친 몸을 이끌고 바로 샤워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제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그녀의 가쁜 숨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틀어놓은 음악을 바로 꺼버리고 벽에 귀를 갖다 대고는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지만
그 소리가 나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그 소리가 나는 것 같았는데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이 잊혀지는 듯했으나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에는 정말 그 소리가 확실하게 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틀어놓은 음악을 꺼버리고 가쁜 숨소리, 아파하는 신음, 그러면서 틈틈이 좋다고 부르짖는 그 가녀린 목소리까지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층간 소음들은 듣기가 싫었는데 옆집에서의 그 소음은 자꾸만 듣고 싶더라고요. 옆집 여자의 얼굴이 매우 궁금했지만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오는 저는 집에 오래 있지 않기 때문에 이웃을 마주치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옆집에 사는 여자에 대한 정체가 궁금하던 어느 주말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늦잠을 실컷 자고 나서 배가 고팠던 저는 마트에 가서 음식을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문 앞에 택배가 와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 박스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고 기쁜 마음에 허겁지겁 택배 박스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주문한 물건이랑 다른 물건인 것 같아서 자세히 보니까 제가 주문했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물건은 바로 안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는 남성용 피임 도구였습니다. 저는 이 물건을 당장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곧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택배 상자 바깥면에 주소지를 확인해 보니 밤마다 소음이 들렸던 바로 그 집이었고 이름에는 여자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제가 제 택배인 줄 알고 모르고 뜯어봤기 때문에 옆집에 전해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다 큰 어른이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안전하게 사랑을 나누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개수가 무려 500개였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이것들을 언제 다 쓰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택배를 전해주기가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래도 고심 끝에 갖다 줘야겠다 싶어서 옆집 배를 여러 번 눌렀지만 인기척이 없길래 저희 집 택배인 줄 알고 가져갔다며 메모를 남기고 그녀의 집 앞에 택배를 놓고 집으로 후다닥 돌아왔어요. 잠시 뒤에 옆집 문소리가 나면서 바로 닫히더라고요. 옆집 여자는 사실 집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조금 지나서 살짝 열어보니 제가 놓았던 택배가 없었어요. 저는 옆집 여자가 잘 가져간 걸 확인한 후 한시름 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저녁을 챙겨 먹고 씻고 나와 TV를 보면서 잘 준비를 할 때 저는 문득 옆집 여자가 아까 보았던 택배 속 그 남성용 피임 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을까 하고 설레임과 함께 두근두근 떨리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기다리던 그때 평소 들렸던 옆집에서 소음이 또 들려오기 시작했고 저는 늘 그리웠던 것처럼 TV를 끄고 침대 옆 벽에 바짝 붙어서 그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설레었지만 그 택배를 보고 나니 더욱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날따라 유난히 그녀의 목소리가 더 잘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상한 게 분명히 남자랑 여자 소리가 같이 들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자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중간중간에 좋다면서 미칠 것 같다는 말을 하긴 하는데 그 목소리를 아주 크게 내는 게 아니라도 그 정도 목소리는 들리는데 정말 이상하리만큼 남자 목소리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혼자서 어떤 길다란 기구에다가 콘돔을 끼워서 혼자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서 저렇게 매일 밤마다 뜨겁게 스스로를 위로해주고 있다는 게 정말 야릇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갔다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해놨는데 마침 바로 옆자리에 똑같이 주차를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와 함께 주차장을 나와 어색하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오피스텔에 사는 이웃들을 잘 보질 못했는데 이런 아름다운 여성분과 같은 건물에 산다고 생각하니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잠깐의 순간이었는데도 저는 저 여자가 내 여자친구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발칙한 상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자친구 없이 솔로로 지낸 지 제법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근데 하필 그날따라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더니 고장이 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녀에게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것 같다고 걸어가야겠다고 조용히 말했고, 그녀도 괜히 한숨을 쉬면서 저와 함께 계단을 올라가게 됐습니다. 졸지에 저는 그 아름다운 여자분과 함께 계단을 오르게 됐고, 계단을 올라가며 간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장인이신 것 같은데 퇴근하고 이렇게 계단 올라가려니까 참 힘들다면서 저녁 식사는 주로 어떻게 해결하냐는 그런 평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토커처럼 몇 호에 사냐는 말 대신에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들만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가벼운 이야기들을 하면서 계단을 오르다가 마침내 9층까지 올라오게 됐고 집까지 함께 걸어갔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알고 보니 그녀가 바로 제 옆집에 살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저희가 옆집에 사는 관계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저에게 어제 택배 전해줘서 고맙다며 저녁마다 밥 차려 드시기 귀찮으시다고 했는데 자기가 감사의 의미로 식사라도 함께 대접하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하늘이 저에게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까지 소리로만 듣던 그녀와 그녀의 집에서 단둘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알겠다면서 옆집 여자의 집에 무작정 따라 들어가게 됐어요. 혼자 사는 듯한 그녀의 집에는 커다란 침대와 아기자기한 인형들이 침대 위에 널브러져 있었고 한켠에는 TV와 컴퓨터가 있었으며 굉장히 많은 옷들이 행거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자 사는 집에는 처음 와서 그런지 너무 설레이고 우물쭈물 서 있던 저에게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있으라면서 자리를 안내해 주더라고요. 잠시 후 배달 음식을 시킨 그녀는 소파에 앉더니 수줍게 말을 꺼냈습니다. 참 어제 적어주신 메모 잘 봤어요. 뭐 그게 부끄러운 짓도 아니고 제 성격상 깔끔한 걸 좋아해서 혼자 해도 그걸 끼고 해야 만족이 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게 건강에도 좋죠. 근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남자친구분이 계신가요? 못 본 것 같아서요. 아니면 결혼하셨나요? 그러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결혼도 안 했고 남자친구도 없어요. 그냥 혼자서 행복한 시간 가지는데 혼자 해도 청결하게 하는 게 좋아서 꼭 피임 도구를 쓰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녀의 말이 너무 야릇하고 자극적이게 들려서 제 아랫도리가 크게 반응했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말에 괜찮다며 어른들이면 다 이해한다며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마시라며 안심시켜줬어요. 곧이어 그녀는 예쁜 미소를 띠며 눈웃음을 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저도 모르게 그녀를 힐끔힐끔 쳐다보게 되었어요. 잠시 뒤 정적이 흘렀는데 음식이 도착했고 저희는 밥을 먹으면서 마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정신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집에서 이렇게 밥을 먹을 때가 아니면 이런 말을 할 기회가 영영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사실 여기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동네에 이렇게 예쁘신 분이 있을 줄 몰랐어요. 이런 기분 처음인데 정말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기분이에요. 첫눈에 반했나 봐요. 너무 설레여서 꼭 말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해봤자 저같이 평범한 남자인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아름다운 그녀에게는 씨알도 안 먹힐 거라고 생각했고 아무 동요가 없을 것 같았는데 글쎄 그녀가 먼저 저에게 진하게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녀를 쳐다봤더니 그녀가 사실대로 다 말하더라고요. 사실은 밤마다 저 기다린 거 다 알고 있어요. 제가 혼자서 정신없이 위로할 때마다 크게 틀어놨던 음악 껐었잖아요. 제가 혼자서 위로하는 소리 듣고 싶어서 그랬던 거 맞죠? 그쪽 반응 때문에 더 야릇하고 누가 훔쳐본다고 생각하니까 더 흥분됐어요. 저는 그녀의 말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어리둥절했습니다. 제 행동을 다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저희는 바로 진하게 키스를 나누며 깊은 사랑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처음으로 식사를 했던 그날 밤 택배로 왔던 500개의 물건 중에서 제가 3개나 썼습니다. 그것도 바로 제가 살고 있는 곳 옆집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밤마다 옆집을 오가며 사랑을 키워가게 됐고 저를 안을 때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그녀를 보며 천국에 와 있는 듯 했습니다. 이런 여자 옆집에 제가 살고 있었다니 저는 행운의 남자인 것 같네요. 앞으로도 사랑스러운 그녀와 함께 오랫동안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네요. 저는 참 행복한 놈입니다. 꿈만 같은 일이었는데 정말이지 간절하게 원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나 봅니다. 여러분들도 희망하는 일 있으면 간절하게 바라보세요. 이루어질지도 모르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까진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태어나서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한 동네에 살며 늘부터 다니던 3살 위의 사촌 형님이 한 명 있었는데 형은 워낙 공부를 잘해서 고향에선 꽤나 알아주는 수지로 통했다. 그 덕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형 밥만 하라는 늘 비교와 잔소리뿐. 아무리 가깝게 지내는 친한 사촌이지만 늘 비교되는 상황에 언제부턴가 나는 형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 그리고 우린 서로 다른 진로를 선택했고 역시나 형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치과병원을 열었다. 반면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다. 형님이 고향으로 오게 되면서 우린 가족끼리도 자주 왕래하고 친하게 지냈죠. 서로의 집에 오가며 저녁 식사도 자주 하고 주말이면 다 함께 가족여행도 다녔고요. 10년 전에 형님이 결혼한다며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그때 형수들 여자라고 소개받고 깜짝 놀라고 말았죠. 솔직히 그녀 첫인상이 다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녀는 나보다 3살이나 어렸고 형님보단 6살이 어렸지요. 20대 중반의 서울 여자라는 게 시골 촌놈 눈에는 형님이 의사가 되었단 소리보다 더 부러웠죠. 원래는 풋풋한 청순한 여자였는데 지금은 결혼하고 30대, 완숙미까지 더해져 훨씬 매력적이 되었는데 자기 관리를 꼼꼼하게 잘하는 터라 요즘에도 그녀는 매일 새벽 운동을 다니며 꾸준히 관리를 하는데 자기 관리에 전혀 관심 없는 우리 아내는 집구석에만 붙어 사는 게으른 사람이라 두 사람이 너무 비교되어서인지 함께 다니다 보면 늘 부럽기도 하고 속이 쓰리기도 하고 그랬죠. 하루는 형님네 부부가 우리 집에 다 모여 술을 마시다 술이 약한 형님과 마누라는 취해 형님은 작은 방에 들어가서 먼저 자고 마누라도 안방에 들어가 뻗어 잠이 들었다. 나하고 형수만 남아 술을 더 마시게 되었는데
날이 더워서 런닝구만 입고 술을 마시는데 형수가 내 옆으로 다가오더니 와, 우리 도련님 완전 상남자네. 운동 많이 하셨나 봐요. 여기 알통 한번 만져봐도 돼? 라면서 내 옆으로 다가와 수작을 부리며 앉는다. 형수, 낯간지럽게 왜 이러세요? 그러지 말고 술이나 한 잔 받으세요. 도련님은 우리 신랑하고는 체질이 완전 정반대네. 제가 어릴 때부터 체력 하나만큼은 끝내줬죠. 하.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내가 무슨 뜻으로 한 말인 줄 눈치를 챘는지 그런 것 같네요. 호하며 묘한 웃음을 짓는다. 형수도 얘가 둘씩이나 있는 아줌마 치곤 볼매다 볼매. 우린 서로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술이 약하고 노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새님 같은 사촌형님과 달리 놀기 좋아하는 형수는 사람들 만나 수다 떨고 술 마시는 걸 좋아했고 주량이 소주 3병 정도는 거뜬할 정도로 예주가이자 주당이었다. 그렇게 그날 그녀와 단둘이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자꾸 우리 부부가 부럽다며 많이 취했는지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부럽다고. 건물주의 명문대 졸업한 의사 남편에 형수까지 얻은 형님이 난 훨씬 부러운데 그동안 형에게 느끼고 있던 열등감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다. 형이 머리는 그렇게 똑똑한데 대체 어디가 그리 별로야? 완전 별로야, 별로. 허우대만 멀쩡하지. 실속이 전혀 없어. 잔병치레도 많고 약골이야. 그래도 형님은 의대 졸업하고 병원 개원해서 돈도 잘 벌어다 주잖아. 난 형수랑 같이 사는 형님이 부러운데 형수가 내 아내였더라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살았을 텐데 아쉽네. 매번 형님에 대한 불만을 내놓을 때마다 그래, 나도 다음 생에는 삼촌 같은 남자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러게 형수 같은 여자는 나 같은 남자를 만났어야 돼. 그래야 더 사랑받으며 살았을 텐데. 내가 했던 농담이다. 그녀는 항상 나한테 호의적으로 다가왔었다. 그리고 그날 술 기운에 형수가 만약에 형님이랑 이혼하면 그때 나한테 따로 연락해 라고 장난 삼아 말했던 적도 있었다. 사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소리였는데 형수는 진심으로 받아들였던 모양이다. 요즘 능력 좋은 남자들은 밖에서 따로 만나는 애인 하나씩 있다던데 혹시 삼촌도 있어요? 형수 지금 나한테 바람 피우나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은 없는데 생기면야 나쁠 거야 없죠. 그날 이후 6개월쯤 지났나 형수는 형님과의 이혼 소식이 들려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수가 날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40살인데 고향 동네에서 중화요리 전문점을 운영 중입니다. 하루 종일 주방에 들어앉아 뜨거운 불길 앞에서 중화팬에 기름칠하고 웍질해가며 볶고 튀기고 청춘을 다 보냈지요. 20대 초반부터 10년 가까이 배달일이며 주방일이며 닥치는 대로 하다가 주인 아저씨한테 기술을 전수받아 중국집을 차렸는데 다행히 장사가 잘 되어 지금은 꽤 돈을 잘 벌고 있다. 옛말에 면장사에서 돈 못 버는 놈은 바보라는 소리가 있었는데 짬뽕 한 그릇에 낙지 한 마리 통째로 넣고 열압이며 해산물 듬뿍 들어간 입안이 얼얼할 정도의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매운 해물 짬뽕이 대표 메뉴로 인기를 누리면서 전국으로 짬뽕 맛집으로 소문이 났다. 홀 장사뿐 아니라 배달 장사도 잘 되는 편이고 지금은 주방장과 보조까지 주방에만 직원이 4명이 일을 하고 홀에는 3명이고 나는 주문을 받거나 배달 음식 포장을 주로 맡아 하고 있다. 몇 달 전 이혼하고 친정에서 지낸다던 형수가 갑자기 날 찾아왔다. 도련님, 시간 좀 괜찮으세요? 형수 오랜만이야. 서울에서 지낸다더니 여긴 어쩐 일이야? 형수는 무슨 언제적 형수야. 이혼한 지가 언젠데. 앞으로 정미라고 이름 불러. 나는 오빠라고 부를게. 근데 갑자기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그녀가 날 보자마자 한다는 말이 오빠가 형님이랑 이혼하면 오려고 했잖아. 그래서 찾아온 건데 그때 나랑 애인해준다고 하지 않았어?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말 장난 정도로만 여겼고 오랜만에 둘이 거하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늦게까지 한잔하는데 그날 작정하고 왔는지 옷차림이면 날 대하는 태도가 심상치 않더군요. 그러면서 그냥 가기 싫다고 하더군요. 10년 넘게 그녀를 짝사랑해 온 나로서는 차마 안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서울에 올라가지 않았다. 결국 중국집 근처에 보증금 500만 원에 월 50만 원 하는 풀옵션 원룸을 하나 얻어주었죠. 그리고 한 달 뒤 그녀는 생활비를 달라고 한다. 얼마 주면 되겠냐고 했더니 달에 500만 원씩 달라고 했다. 그렇게 1년 동안 만나다 보니 나만 보면 자꾸 돈을 달라고 한다.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그녀가 차를 사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혼한 친구들 중에는 만나는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다들 차 사준다고, 그러니 자기도 사달라는 것이다. 지금 운동하러 다니는 데가 집에서 걸어가기엔 먼 거리라며 차를 타고 다니게 한 대 뽑아달라며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한 달 500만 원 주는 돈으로 할부로 사라고 했더니 나한테 돌아온 소리는 쪼잔하다는 거다. 내가 쪼잔하다고 짜장면 팔아 한 푼 두 푼 모아 이제서야 살만해졌는데 이혼한 형수 매달 생활비에 차까지 사달라는데 쪼잔하단 소리를 들으니 나도 모르게 욱해서 그럼 그녀에게 차 사준다는 돈 많은 남자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라고 나는 미련 없이 보내주겠다고 했더니 그녀도 화가 났는지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